네, 안녕하세요. 네, 권미영 노무사입니다. 네, 제 얼굴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시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아직 실내 마스크는 좀 유지된다고 해서요. 일단 제가 마스크는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저는 현재 노무법인 더원 HR 소속 노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2022년 노동관계법 어떤 것들이 적용되고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적용 다 아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달력의 빨간 날 이것들이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 현재 안 되고 있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안 되고 있죠. 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달력의 빨간 날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 근로 한시적 허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퇴직급여 보장법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그 다음에 남녀 고평법에 있어서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라든가,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이거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해요. 나머지는 우리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 8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랑 산재 요양 종료 후 직장 복귀 의무 강화, 그다음에 학생 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강화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적용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적용이 됐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일부 사업장에서 만약에 3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그러면 작년까지 연차 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사업장들도 있으실 거고요.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소위 말하는 달력의 빨간 날을 유급휴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병원들. 왜냐면 소위 말하는 빨간 날에 진료를 했던 병원들 내지는 3교대 내지는 교대 근무자가 있는 사업장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차 유급 휴가를 이제 대체가 안 되고 유급 휴일로 확대 적용이 됐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우리 주 52시간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추가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 근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합의서를 쓰셔야 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토탈 주 60시간까지 가능한 거죠. 52시간 플러스 8시간이니까. 근데 서면 합의를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양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왜 초과해서 필요하냐? 그다음에 추가 연장 근로 기간은 언제까지 할 거냐? 그다음에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이 들어가야 될 건데요. 자, 그리고 확정급여형, 우리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이 있다. DB형과 DC형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DB형, 제가 오늘 좀 전에도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B, 뭐의 약자인가요? 베네핏의 약자입니다. 베네핏, 퇴직연금 누가 받나요? 근로자가 받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근로자한테 유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퇴직연금. DC형, C는 컨트리뷰션, 기부하다의 약자거든요. 누가 납부해요? 회사가 납부하죠. 회사가 납부하고 나면 회사의 의무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DB형, DC형 좀 헷갈리시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DB형 같은 경우에 최소 적립금 비율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고시를 보고 왔는데 이제 과거에는 60% 정도만 적립을 해도 됐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기준 책임 준비금 대비 100% 비율로 적립을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퇴직 적립금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 될 것 같아. 그러면 회사가 180만 원은 납부하고 만약에 우리 운용사에서 증권사나 은행에서 운용을 되게 잘해갖고
180만 원만 납부해도 이 금액이 200이 될 수 있잖아요. 네, DB형은 그런 개념입니다. 회사가 100% 납입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일부 납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운용을 잘해서 200만 원이 채워지면 회사는 더 납입을 안 해도 되거든요. 어쨌든 요거를 기준 책임 준비금 대비 100% 비율로 적립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 DB형 같은 경우에 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적립을 해라. 근데 이게 2022년 1월 1일부터는 100%다. 그리고 4월 14일, 지금 지난주죠. 4월 14일부터 이 부족금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는 1천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 적립 의무가 뭐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일정 금액 이상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그 법령에 따라서 계산된, 산출된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어떠한 조치가 있냐? 여기서 100분의 95, 즉 95%가 안 되게끔 적립한 95%가 안 되는 사용자는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고 노동부에 통보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 후에 1년 이내에 채우지 않을 경우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모자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채워 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해소되지 않는다. 1년의 기간을 줘서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 퇴직연금 사업자,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 사업자로부터 재정 검증 결과를 통보받아서 그거에 기초해서 준수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4월 24일 이후에 재정 검증 결과 통보받은 사업주부터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치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사업연도 종료 후에 1년 이내에 적립을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정 검증 결과 통보한 시점이 아니라 그 결산을 기준으로 이거는 산정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적립 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분에 하고 23년도부터 행정 지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는 과태료는 안 때릴 테니까 준비하라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만약 하라고 했는데 1차로 안 했다. 그럼 200만 원, 2차로 안 했다. 5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노동부에서 나온 이제 팜플렛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소 적립 의무는 사업주한테 있고 재정 검증 실시는 퇴직연금 사업자,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가 되겠죠. 재정 검증을 실시하고 적합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부적합하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재정 안정화 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60일 이내 제출하거나 60일 이후에 제출하면 주의 조치라든가 시정 지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프로세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IRP로 이제 퇴직금 주라고 합니다. IRP는 뭔지 아시죠? 은행 가서 저 IRP 계좌 만들게요. 증권사 가서 만들게요. 가능합니다. 내가 2개 가입해도 상관없죠. 개인이 증권사에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대신에 2 계좌 합쳐서 지금 현재 700만 원까지 납부를 했을 때 우리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4월 14일 이후 퇴사자부터 이제 현금으로 주지 말고 통장으로 이체하지 말고 개인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으로 이전을 해라. 즉 보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제 직원분한테 퇴사하는 직원분한테 IRP 계좌 만들어 오세요. 기존에 있었으면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세전 금액으로 세금 공제 안 하고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부터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되냐? 4월 14일 이후 퇴사한 근로자부터 IRP 계정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퇴직소득 원천 징수하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만약에 퇴사를 해서 이걸 받았다. IRP 계정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 퇴직소득을 원천 징수하지 않고요. 연금이나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을 해서 과세하겠다. 그때 내라는 거죠. 실제로 돈 받는 시점에 세금 내세요. 이런 뜻이죠. 자,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은행 가서 그냥 만드시면 돼요. 계좌에 적립해서
ILP 계좌는 노후에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죠. 그래서 언제든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가셔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네,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죠. 네, 중간정산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죠. 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시죠? 뭐 내가 사유는 기억 못해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정도는 아실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IRP로 해야 되냐? 제도의 취지상 아니겠죠. 내가 집 사서 전세금 필요해서 내 가족이 아파서 내가 개인 회생 파산이 돼서 하는 건데 이걸 IRP 계좌 하면은 돈을 못 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한정된 사유로 법에서 필요한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IRP 계정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 IRP 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라고 됐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이제 노후가 얼마 안 남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꼭 IRP로 안 해도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사망하면 당연히 연금 쓸 일이 없잖아요. 사망으로 인해서 퇴직하는 경우에 또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도 된다라는 뜻인 거죠. 자, 신용불량을 이유로 IRP 계정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답니다. 허용하지 않는, 무조건 만들어서 이쪽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집 살 때, 전세금 필요할 때, 가족이 아플 때, 임금 피크제, 그 다음에 퇴직 개인 회생 파산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닌 한 신용 불량만을 이유로 IRP 지급 계좌 거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동부에서 나온 팜플렛이거든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IRP 계좌로 수령을 해서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 절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연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절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동부에서는 절세 효과라고 하고 있고요. 안정적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나 사망, 그 다음에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IRP로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다. 금융권, 은행, 보험사, 증권사 가셔서 계좌 개설하시고 요새는 비대면으로도 해주더라고요. 비대면으로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두 개도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IRP 계정 이전 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만 납입할 수 있냐? 일단 납입할 수 있다라고 노동부에서는 지금 팜플렛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너무나 다 아는 얘기를 왜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갔던 사업장인데 이렇게 계약서를 쓰셨어요. 21년 11월 1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6개월 계약서를 쓰셨는데 월급을 작년 최저임금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올해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금액으로 지급하셨대요. 되나요? 안 되죠. 근데 거기 담당자가 너무나 당연히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계약인데. 우리 당사자가 계약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서 좀 사실 개인적으로 좀 뻥쳤어요. 뭐지? 당황했어. 뭐라고 대답해줘야 되지?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 그렇죠? 우리 노동관계법은 강행법규가 많아요. 당사자가 합의해도 무효라는 뜻이에요. 강행법규가 많고요.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회사에서 그렇게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냐면 4월 30일에 1, 2, 3, 4월에 모자란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주겠대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이다. 4월 30일 가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지 몰라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 어쨌든 안 줬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몰라도 당사자 구속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수습 때 90%를 지급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계약직도 되나요? 계약직 안 됩니다. 6개월 기간 정했는데 3개월 수습이야 라고 하면서 90%만 줄게 안 돼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수습대 90%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의 90%.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인데 70% 준다. 가능하죠.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잖아요. 수습대. 네. 그건 가능한데 어쨌든 요렇게 네, 이렇게 되는 여기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 아까 계약직은 안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것만 알고 자, 단순 노무 업무의 경우에는 아예 수습도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하는 거 뭐 어디 가서 배워야 되나요? 물론 청소 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은 노하우가 있고 엄청 빨리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법에서는 특별히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습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습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여기 종류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네,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 음식,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우리 판매하는데 기술 필요해요?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잖아요. 뭐 바코드 찍고 얼마입니다. 안내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건 수습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립,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수습 적용 안 된다. 즉 최저임금 90% 적용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네, 2020년부터 시행은 됐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부 확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시 신청할 때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55세 이상 근로자가 네, 은퇴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학업을 위한 경우에 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네,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4월 28일 날 노동위원회 위원분께서 네, 노무사들 대상으로 지금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이제 강의 그 영상을 좀 찍을 예정이긴 한데요. 일단 남녀고평법이라고 하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네, 구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차별적 처우가 뭐냐? 그래서 보면 6개월 이내에 네, 처벌 이런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의 제기를 하셔라라는 거고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 법조문을 좀 제목만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차별적 처우가 있다라고 하면 노동위원회 6개월 이내 해야 되고 이제 노동위원회 이 밑에는 혹시 부당해고나 이런 사건 혹시 그런 걸로 노동위원회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것처럼 이제 해고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네,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네, 구제를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회사 쪽에서 답변서를 보내요. 근데 담당 조사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양 당사자를 실제로 부르거나 아니면 전화로 내용 등을 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 신문 등을 하고요. 조정이나 중재를 해서 소위 말하는 합의가 가능하다 그러면 합의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이거 부당해고가 맞아. 그러니까 복귀하라든가 복직을 시키라든가 뭔가 판결이 났는데 안 해. 그럼 이제 시정명령 빨리 이행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거니까 사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사업주한테 있다. 결론은 뭐예요? 사업주가 나 이거 차별하지 않았어요 라는 거를 입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남녀 평등 기회 보장 대우예요. 그러니까 즉 모집, 채용, 임금, 그다음에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정년 이런 거에서 남녀를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차별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했어요.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피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요청을 하면 우리 근무 장소를 변경해 준다던가 배치 전환,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회사가 안 했다. 그러면 이것도 시정 절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희롱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 근로자가 아니에요.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둘 다죠. 네, 파면, 해임, 해고, 신분 상실에 달하는 불이익 조치, 그 다음에 징계를 한다던가 이런 불이익 조치, 그 다음에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던가 부당하게 재배치를 한다던가 네,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네, 시정 절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성과 평가,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한, 그 다음에 집단 따돌, 이거는 제 생각에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네,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 근로자한테 앞에서 말한 네, 파면, 해임, 인사조치죠.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게 있으면 네,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익한 조치가 있는 경우인데요. 또 이제 고객한테 네, 내가 성적 굴욕감을 받았다. 고객이 나한테 성희롱을 했다. 이런 경우에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를 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인데요. 네, 이제 이 H2E9 비자인 분들이 과거에 고용보험 적용을 안 하다가 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네, 다 이거 해줘라.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신문 기사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가입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거에 12개, 총 지금 14개죠. 자,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17일부터 네, 50인 이상 사업장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24년 1월 1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중대재해 하면 우리 산업재해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중대시민재해도 있습니다. 네, 시민재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도 해당이 되지만 뭐 연면적 얼마 이상의 뭐 병상이 뭐 100개 이상 이러면은 중대시민재해도 관리를 해야 돼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차이가 도대체 뭐냐? 일단은 중대재해에 대해서 정의가 다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시면 1명 이상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로 보고 있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가 2명, 그 다음에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보면 부상자가 있죠. 이쪽에는 부상자가 없어요. 물론 위에 있죠. 위에만 있죠. 네.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는 우리 안전조치, 보건조치만 산업안전보건법에만 하면 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네, 이런 구축, 즉 시스템 만들으라는 거예요. 네, 재해 예방에 관련한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급, 뭐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라든가 아니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 또 도급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도급인 같은 경우 원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네,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만 네, 한정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랑 소위 말하는 대표이사가 네, 처벌 대상인데요. 여기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장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벌 수위가 좀 다르죠. 여기 보시면 이게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7년 이하예요. 이하. 그러니까 7년을 맥스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1년 이상 7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병과, 즉 2개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징역도 하고 벌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더 크다라는 거. 처벌 수위가 우리 여기 보면 10억 원 이하죠. 사망의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수 명령 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를 네, 부과를 합니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
자, 중대재해처벌법 목적이 뭐예요? 법 제목에 나왔어요.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 그래서 그걸 규정을 해서 중대재해를 예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구성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칙이 있고요. 중대산업재해랑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이 6개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계속 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도급, 용역, 하청 줄 때 우리 관계자들한테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 책임자 처벌하겠다. 그 다음에 양벌 규정, 앞에서 말씀드렸죠. 징역, 벌금, 병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수강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이 내용이 전부예요. 사실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룰 건 아니지만 여기도 보시면 중대시민재해가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해야 되고 발표 사실을 공포하고 이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질의라고 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도대체 뭔데? 시스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안전보건 관련해서 시스템 만들어라. 우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산재사고가 나지 않게 시스템 만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무조건 처벌하냐? 그건 아니겠죠. 내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회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근데 근로자의 실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어. 그거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장장, 현장 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에 해당이 되냐?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에 이 사람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경영 책임자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건설업의 경우에 기준금액이 50억 원이거든요. 자, 이거 판단 어떻게 하겠느냐? 현장별로 판단을 하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노동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다 했어. 의무를 회사가 다 했어요. 그런데도 근로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전담 조직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최소 2명입니다. 여기에 자격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나 갖다 앉혀놓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결국은 요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봤죠. 우리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치료를 하는데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에 3명 발생한 경우에 중대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명이 6개월 이상 치료만 하면 중대산업재해냐? 동일한 사고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사고가 났어요. 중대재해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한 사고로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를 하면 중대재해로 보겠다. 그럼 동일한 사고가 뭔데? A 공장에서 한 공장에서 폭발로 예를 들어서 2명이 상해를 해서 6개월 이상 치료를 했어요. 그럼 이건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각각 다른 공장에서 1명씩 다쳤어요. 그럼 중대재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월 기준이 뭐냐? 의사의 진단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이 어떤 걸 가지고 보느냐. 대부분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는데 급성 중독. 뭔가 급성으로 말 그대로 이제 약품 같은 거에 질식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더운 여름날에 열사병도 중대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2개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열사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직업성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 휴게시설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을 가출해요.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만들긴 했는데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그다음에 산재 보통 나고 나서 직장 복귀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올해부터는 직장 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뭐 이거는 이제 산재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업무 상태로 복귀할 때 회사가 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공단이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생겼다는 것 정도. 그 다음에 학생 연구자, 뭐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학의 석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산재 보호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임금명세서 교부 바뀌었죠. 이제 이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화도 엄청 많이 받았고 작년 11월부터 원래 미리 준비 안 하시잖아요. 딱 시행 된 날 전화가 막 불이 납니다. 네. 자, 11월 19일부터 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됐죠. 자, 명세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근데 물론 노동부에서 배포한 내용이 있긴 하죠. 거기에 뭘 적어야 되냐? 네, 이름 적어줘야죠. 홍길동 누구 건지, 그 다음에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그래서 나 이번 달에 얼마 받지? 적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금 총액을 적어준데 그 중에 기본급이 얼마고, 직책수당이 얼마고, 연장근로가 얼마고, 야간근로가 얼마고, 뭐 내지는 우리 회사마다 다 구성 항목이 다를 수 있겠죠. 항목별 금액을 다 적어줘라. 그 다음에 공제한 경우에 공제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는지 적어줘라. 교부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이메일로 보내면 끝?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입니다. 즉 받았는지 확인해라는 거예요. 사실 감독관들이 이거 얘기하면서도 본인들도 실무적으로 힘들다는 거 알아요 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이거는 알려드려요. 도달주의.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 그러면 담당자분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받았다고 서명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뭐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니면 전산 시스템 상으로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던가. 네,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거는 저는 원칙입니다. 도달주의, 의사표시. 내가 여기서 말했는데 밖에서 못 들으면 돼요? 의사표시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기본급 200만 원. 임금명세서를 보자고 했더니 임금명세서를 이렇게 썼어요. 제 담당자 막 뭐라 그랬어요. 담당자 맞으시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쓸 거면 애초에 이쪽에도 써줘야죠. 근로계약서랑 임금명세서랑 따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여기가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 그랬더니 6시간 분이 포함되어 있대서 그게 어디 명세서에 나와 있냐 제가 물었어요. 당신 머릿속에만 있지.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라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시간내라고 하더라도 이게 왜 계산이 됐는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를 적어주라는 게 임금 명세서 교부의 의도인데 본인 머릿속에만 있는 거를 어떻게 저걸 알 수가 있냐 제가 그랬어요. 잘못됐다는 얘기죠. 행정해석 변경했어요. 변경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기존 행정해석은 딱 1년만 근무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예전에는 연차가 26일이다 라고 했는데 변경된 데서는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26일을 주겠다. 안 그러면 26일 안 준다 라고 바뀌었죠. 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변경을 했습니다. 앞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는 11일. 왜 11일인지 아시죠? 네, 첫 달에는 연차가 없어요. 한 달 제대로 내가 근무를 해야 2월 1일 날 하루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12일이 아니라 첫 달에는 없다 연차가. 그러다 보니까 11일. 하루만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26일.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이랑 똑같은데 7개월만 근무했다? 6일입니다. 그 다음에 만 3년 했을 때 우리 왜 가산휴가 있잖아요. 2년에 하루씩 늘어나는 거. 그거 안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3년하고 하루라도 더 해야 가산휴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근로감독 점검, 제가 책자를 갖고 왔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노동부에서 나온, 제가 지난주에 받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동사들이 가는 거는 어떤 법 위반 사실을 잡아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요거 정도는, 요 내용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요거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네, 노무사한테 좀 물어보세요 라는 취지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근로조건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라. 요즘 서면으로 작성하는 건 많이 알아요. 근데 교부 못 받았다고 노동부에 진정 들어가는 경우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교부 서명도 받고 이제 감독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2장 쓰세요. 그래서 중간에 간인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아니면 교부해주고 담당자가 사진 찍어서 문자를 한 번 더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담당자도 너무 피곤하죠. 네, 그러긴 한데 이거 뭐 다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서면으로 쓰고 교부를 해줘라. 네, 500만 원 이하 벌금. 네. 자, 그 다음에 14일 이내 금품 지급. 언제 퇴사하든 14일 이내 지급하라는 거예요. 왜? 근로자도 일을 해,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근데 합의를 하면 회사가 언제 줄게라는 거에 근로자가 오케이를 하면 네,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6일 만에 지급했다고 직원분이 노동부에 신고하고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법 위반은 맞는데 사실 좀 화가 나시겠죠. 네, 물론 검찰 가서 기소 유예는 됐어요. 그러긴 한데 사실 이것만 합의했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회사가 사정이 이만저만 하니까 요날 줄게 라고 미리 얘기만 했으면 됐는데 이거를 합의를 어떻게 확인하냐. 물론 서면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계약 서류 보관해야 되잖아요. 네, 3년 보관하셔야 돼요. 저희 자문사 사장님이 연차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니 제가 했어요. 그 계산 못 하시겠으면 근태계를 저한테 주세요. 연차 신청서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걸 받았는데 다 버렸네?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 버렸대요. 그걸 왜 버리셨냐고, 버리실 서류를 왜 받으셨냐고 제가 막 그랬는데 3년간 보관해야 된다. 간혹가다 어떤 회사는 퇴사했다고 서류 다 폐기 안 돼요. 네. 근로자가 뭐 어쨌든 뭐 법으로 3년간 보관도 있지만 만약에 뭐가 급여가 잘못 계산됐어요 라고 하면 3년 이내에 진정서를 낼 수가 있거든요. 3년 지나면 못 내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네, 3년 동안 보관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안 지키시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매월 1회 이상. 네. 우리 주급으로 줘도 되고 1급으로 줘도 돼요. 네. 1회 이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 알바 같은 경우는 주마다 주는 사업장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회 이상만 주면 된다. 네. 요거 안 지키는 회사는 제가 거의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임금 명세에서 교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죠.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일주 40시간이라고 했더니 이퀄 주 5일. 여기 주 5일이라고 돼 있어요? 없어요. 일주 40시간이라고만 되어 있지 일주 5일이라고 안 돼 있어요. 자, 우리 병원 토요일날 가죠. 동네 의원 같은데.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토요일이 연장근로일 수도 있는데요. 하루 7시간씩 가는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토요일날 5시간 근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주 40시간이에요. 주 6일 근무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주 40시간 이퀄 주 5일이라고 너무 딱 막 박혀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휴일 다 사실 쉬잖아요. 네, 쉬시는데 뭐 보장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유급휴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해야 된다. 이거 잘 지키고 있나? 라는 부분 확인해줘라. 내지는 이거 모를 테니까 가서 설명해줘라. 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50% 가산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걸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업무의 특성상 10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했다고 쳐요. 밤 10시 출근, 6시 퇴근. 여기 연장 근로 있어요? 아니, 이제 휴게 시간 없다고 가정할게요. 8시간이잖아요. 여기 연장 근로 있어요? 없죠. 자, 기본급은 줘야 되고. 자, 그럼 야간은 어떻게 돼요? 줘야죠. 이 사람은 연장 근로는 없는데 야간 근로가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시간대가 연장인지 야간인지 휴일인지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50%씩 계속 가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네, 요거는 제 유튜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 신고. 네, 제가 오전에 만났던 회사도 이제 취업규칙 때문에 만났어요. 이제 최근에 2월 달에 그 직원분이 퇴사하면서 이제 10명이 넘었는데 회사가 취업규칙을 못 만들었는데 진정사건이 들어가서 노동부에서 취업규칙 만들어서 신고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취업규칙 사규죠. 네, 사규인데 여기서 제 실무적인 팁을 드리면 노동부에 나와 있는 표준 취업규칙을 많이들 사용하세요. 네, 그게 표준이잖아요. 우리 사업장에 맞게 수정해야 돼. 우리 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그대로 쓰는 회사 잘 없잖아요. 네, 근로계약서. 노동부 혹시 표준 근로계약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간단해요. 그거 그대로 쓰는 회사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또 취업규칙 그대로 갖다 써. 취업규칙 그대로 갖다 쓰면 우리 회사랑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좀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10명 이상 신고를 해라. 그리고 저는 꼭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접수증 좀 보관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접수증. 팩스로 하든 네, 오프라인으로 보내든 네, 접수증 꼭 전화해서 요구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인터넷에 접수증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자문사들이 맨날 이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해서 어느 날부터 제가 그냥 절 주세요 그래요. 제 이름으로 신고해. 왜? 그러면 다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담당자들이 맨날 잃어버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신청하고 접수증 꼭 출력해서 네, 담당자하고 사장님, 대표이사한테 다 메일로 보내놔요. 이거 혹시 잃어버려도 메일에 남아있으니까 찾아서 나중에 쓰세요 라는 의미로.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네, 아까 앞에서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네,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는데 4월 14일부터 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로 지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데 계약 기간이 있겠죠. 계약 기간.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로 짧게 근무하는 시간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네, 요거는 과태료 똑같은 건데 소위 말하는 정규직은 벌금, 기간제는 과태료예요. 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고평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과태료 500 실제로 맞은 케이스 봤어요. 네, 어떤 케이스였냐면 제가 담당자한테 물었어요. 저희 자문 계약하고 나서 교육하셨어요? 담당자 다 하셨대요. 알겠습니다. 했는데 전화 왔어요. 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네, 진정사건을 접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감독관이 일단 회사에 요구한 게 취업규칙과 3년치 교육자료를 제출하세요 라고 했는데 제출하자마자 500만 원 과태료가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당연히 모르시죠. 대표이사가 누락됐습니다. 누락하신 회사 많을걸요? 네, 대표이사 누락되는 케이스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 뭔가 사건화가 됐다. 그럼 회사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 교육자료. 그 다음에 회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 회사가 이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가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냐 안 했느냐가 노동부는 제일 많이 봐요. 네,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임신 중도 가능한 걸로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육아휴직. 임신 중도 바뀌었어요. 제 유튜브 중에 가장 안 보는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진짜 출산을 많이 안 하시긴 하나 봐요. 네, 그 여성 근로자 이제 임신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제일 클릭 수가 적어요. 네, 어쨌든 임신 중으로 바뀌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라는 부분. 대신에 우리 회사에 근무한 지 아직 6개월이 안 됐어요는 네, 회사가 부여 안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산전휴가 45일. 자, 예를 들어서 예정일이 4월 30일이에요. 출산 예정일이 4월 30일인데 이 신청한 근로자가
딱 그거에 맞춰서 앞뒤 45일로 예를 들어서 출산 휴가 신청서를 냈어요. 근데 아이가 실제로 한 5일 늦게 나왔어. 그럼 뒤에가 40일이 되는 거잖아요. 육아휴직 바로 들어가니까 회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경우들이 있는데 플러스 5일 더 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표정이신데 무조건 산후 45일이 돼야 된다고. 출산 휴가가. 그럼 5일 어떻게 처리해요? 네,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다만 45일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 출산 휴가는. 그래서 저는 사업장 가면 출산 휴가 신청서하고 출생일을 주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자녀 출생일. 모르세요? 빨리 적어오세요. 연필로. 해서 플러스 45일 계산합니다. 네. 만약에 안 되면 5일 더 추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급이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휴가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급일 필요는 없고 무조건 45일을 줘야 된다. 이걸 제일 많이 보세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하실 수도 있고 또 들으시는 분들의 그 어떤 기초 지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내지는 쉽다 내지는 적정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급적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 위주로 넣었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걸 원한다 그러면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